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출판 기념회에는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도 있었고 왔고 윤석열 후보도 왔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 내정이 이렇게 보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부동산 보유세와 전국민 지원금을 두고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국토보유세 반대는 바보짓이다라고 밝혔고요. 윤석열 후보는 반면 이에 대해서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혀놓은 상황입니다. 전국민 지원금, 이재명 후보는 줘야 한다. 윤석열 후보는 무분별한 돈뿌리기다라고 서로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마 후보들 간에 대선 본 토론이 시작되면 이 같은 이슈가 치열한 논쟁거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윤석열 후보 윤벤션 효가 한국일보는 이렇게 꼽았군요. 리더십 논란까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경고등이 켜졌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45.6%, 이재명 32.4%. 야당 경선 흥행 이후에 지지율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의 설익은 정책과 리더십 불안 리스크가 주요 요인이다. 한국일보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서 역할을 하셔야 한다라고 러브콜을 보냈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도와줄 수 있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 참석해서 합류를 요청한 상황인데 사진 한번 보시면 김동연 전 부총리도 왔고 금태섭 전 의원도 왔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까워 보이는 건 이 두 사람입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이 사진대로 손을 잡을 수 있게 될지 잠시 후에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시민단체가 반론을 폈습니다. 서울시가 태양광 사업, 특히 박원순 전임시장 때 있었던 태양광 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이 됐다라는 비판과 관련해서 전기료 누진제라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는 시민단체의 반론인 겁니다. 특히나 논란이 됐던 건 나무로 다 가려진 1층에 태양광 설비를 주민이 동의 없이 해놓은 것과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1, 2층도 효율이 있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글쎄요, 시민단체는 이렇게 반론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반론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해명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함께하신 최고의 전문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론조사 전문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님, 자 그리고 돌직구쇼 멤버였는데 윤석열 후보의 수석 대변인으로 내정된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돌직구쇼 강철부대 부산민주당 전재수 의원,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이재명 선임기자 나왔습니다. 모두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에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숨가쁜 대선 행보에 대해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후보 이야기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주제는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윤석열의 선대위 마지막 퍼즐은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퍼즐이 될 수도 있겠군요. 가장 중요한 퍼즐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합류 여부입니다. 그 조건은 과연 무엇일지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 현장에 힌트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그 현장을 찾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축하드립니다. 네. 아이고, 하나 내야 되네. 주방 돌아다닌다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보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잘 모시겠습니다.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우리 정당이 정상 궤도를 일탈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을 때 늘 소방수로 모셔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그 궤적을 보면 이쪽 저쪽 어느 쪽도 아니고
늘 국민 하나만 생각하고 실용주의 그 철학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저희들을 또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매우 가까워 보였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실 것이라 확신한다며 제가 잘 모시겠다라고 몸을 낮췄고, 윤석열 후보는 오로지 국민 하나만 생각해온 분이다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특히 귓속말하는 장면도 저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 윤석열 후보의 수석 대변인으로 내정되신 이양수 의원님, 네. 마지막에 그 귓속말하는 장면 네. 굉장히 좀 뭔가 친근해 보였는데, 저희 귀로 청력으로 해석되는 부분은 조만간까지였어요. 응, 알았어. 혹시 귓속말로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에게 뭐라고 한 말이 특별한 게 있습니까? 글쎄요, 마스크라도 안 쓰셨으면은 입 모양을 보고라도 추측해 보겠는데 예.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뭐 추측컨대 조만간 한번 모시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이 정도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뭐 조만간 한번 전권을 다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안 갔어요? 혹시? 뭐 전권이나 이런 거는 김종인 위원장이 언제 뭐 요청한 적도 없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캠프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중앙선대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톱니바퀴처럼 막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느 한 분이 물론 이제 그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시겠지만 혼자서만 다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이제 협력해야 된다. 이제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님께 이제 주도적으로 좀 오셔가지고 우리를 잘 이끌어 달라. 이분이 이제 복지 비전이나 미래 비전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하신 분이잖아요. 예. 과거에도 이제 복지 정책 실적 2반도 하셨고 경제 민주화 정책도 하셨고, 그리고 실용주의 노선이시고, 저는 사실 어제 가면 송영길 대표나 이재명 후보도 좀 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대표도 하신 분이셨으니까. 예. 근데 이제 민주당 관계자들은 좀 잘 안 보였었는데, 어쨌든 이양수 수석 대변인도 어제 저 현장에 갔습니까? 예, 전 갔었습니다. 지금 후보 주변에 있겠군요, 지금. 그러면. 예, 근데 어떤 김종인 위원장은 여야를 넘나드는 실용주의자이자 그 시대의 지식인이자 그리고 미래학자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고견이 담긴 예. 선대위, 이런 분들이 방향을 설정하는 예. 선대위로 저희가 이제 그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이양수 수석 대변인 모습도 보였는데, 현장에서 느끼기에 이양수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수석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에 간다. 몇 퍼센트 정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마음이 결정됐다, 굳었다, 확신이 섰다라고 보십니까? 이양수 대변인 보기에 현장에서. 그 이제 제가 뭐 이과 출신 아니고 문과 출신이라서 수학에 약해서 몇 퍼센트인지까지는 예. 뭐 모르겠는데, 그래도 거의 도와주실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90% 이상입니까? 예, 왜냐하면 어제 말씀 중에 그 이제 이준석 대표와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말씀 뒤에 예. 공개적으로 계기가 되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답은 안 하셨지만 그 정도 말씀하신 거로는 와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거의 뭐 도와줄 걸로, 합류한 걸로 확신시 된다라는 의견 들어봤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대답은 뭐였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아까 발언에서 지금 도와주셨다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던데, 뭐 그런 계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선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총괄 선대위원장은 맡으실 계획이 있으신지? 나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아무것도 몰라요. 김병준 상임위원장과 이 위원장님의 총괄선대위원장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내가 처음서부터 나는 얘기를 안 해요. 내가 후보의 본인의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짜여지면은 그때 가서 내가 판단하는 거지. 내가 미리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베테랑 기자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현장에 있었던 뭐 재선 국회의원, 수석 대변인은 100% 합류다. 그러면 25년 정치부 기자 베테랑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다른 변수 없습니까? 전혀?
합류할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근데 지금 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에서는 판이 다 깔려야 된다. 어떤 판이냐면 결국 자신이 충분히 자신이 어떤 정책이든 공약이든 아니면 선대위 구성 운영이든 충분히 자신이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판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뭐 어제 충분히 윤석열 후보한테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계속 여지를 남겨놨었죠. 그러니까 판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합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판은 만들어질 때까지 본인은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글쎄요, 저는 뭐 물론 이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미 뭐 여러 차 선거에서 2012년 대선 총선 대선 때 또 2016년 총선 때 뭐 굉장히 역량을 발휘했죠. 그래서 본인이 합류했던 당을 승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윤석열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두고 대한민국의 소방수다 이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꺼야 할 가장 급한 불이 뭘까요? 저는 그게 인선 갈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선 갈등인데 그 갈등을 만든 주체 중에 한 분이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 걸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사이에서 지금 삼각관계에서 굉장히 지금 인선 갈등 때문에 선대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고 그리고 선대위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단일한 메시지가 계속 국민의힘에서 발신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지금 뭐 소방수 역할에 뭐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인선 갈등을 매듭짓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저는 계속 밀당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결국 국민들에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저 매듭을 빨리 정리할 수 있게 저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큰 어른으로서 좀 나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 전문가의 시각도 이쯤에서 궁금한데 이준석 대표가 잘못이겠다라고 굉장히 자세를 낮췄고 윤석열 후보도 꼭 오셔야 된다라고 거듭 자세를 낮추고 있잖아요. 여론조사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왜 김종인 퍼즐이 이들에게 필요합니까? 간단하죠. 간단하다.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류는 저는 한 200%다. 200%다. 원래 정치는 밀당이에요. 예. 이렇게 밀당을 해가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아이고 교통 정리를 좀 해라 이 이야기인 거죠. 지금 이야기인 거는 인선 이야기는 내가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딱 준비 상태를 해놓고 교통 정리를 하면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왜 중요하냐? 이번 대선은 치열한 프레임 전쟁입니다. 예. 프레임 전쟁에서 승리의 분수령이 되는 것은 M여중이에요. M여중. MZ세대 여성 중도층인데 예. 가만히 보십시오. 선대위가 혼선을 빚을 때 그것을 또 컨트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면 2030 세대가 안정적인 대선 후보는 누구 후보네? 이렇게 해서 지지표가 모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도층 견인의 승부사, 마법사, 반지의 제왕의 간달프. 간달프다. 그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에요. 간달프다. 중도층을 5에서 7% 가까이 끌어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마지막에 뭐냐? 지금 아직까지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장모 리스크가 제거되거나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게 나왔을 때 위기 대응을 할 때 허둥지둥 될 때 아이고 그 선거에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후보가 중요한 거지 뭐 배우자가 중요해요. 이런 이야기를 건넬 사람이 누구겠어요? 방금 김종인 성대모사. 거의 똑같죠. 예.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게 여성들에게 굉장히 좀 민감한 미칠 수 있다. 적어도 5에서 7%포인트 마지막 M여 중에서 여성까지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판단하는데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존재감이 더 커질 때는 약간 지지율이 조정될 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살짝 빠지네? 이럴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의 의견도 들어봤고요. 앞서서 여러 패널들의 언급 중에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인선을 두고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그게 어떤 얘기일까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어제 독대를 했다는데 무슨 얘기를 오갔을까요?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함께 보시죠. 선대위 갈등 봉합, 윤석열, 이준석 40분 독대. 어제 오후 예정 없었던 긴급회동, 선대위와 사무총장 인선 논의가 오고 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요. 당 핵심 관계자, 이 자리에서 사무총장을 권성동 의원으로 바꾸기로 합의한 것으로 안다. 당 핵심 관계자, 17일 선대위 인선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 보직을 막판 조율 중이다. 그러니까 큰 그림은 다 합의가 됐는데 당 사무총장 자리 등등 몇 개가 이견이 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윤석열, 김종인 두 분이 비공개로 만날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제와 오늘 내일 숨가쁘게 비공개 회동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이 3자 사이에서 선대위 최종 합의에 들어갈 것으로 언론들은 취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 사무총장 이양수 수석 대변인, 이준석 대표가 당 사무총장 바꾸는 걸 윤석열 후보의 바꾸자는 건의에 대해서 계속 반대합니까? 좀 뭐 정확하게 모르죠. 아니 말씀해 주세요. 여기서 왜 또 저 발을 뺍니까? 이 대표가 반대해서 선대위 갈등이 있는 겁니까? 왜 갈등이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선대위 갈등은 현재 없고요. 어제 오후에 한 3시 반부터 한 4시 사이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실로 찾아와서 한 30-40분간의 두 분의 독대가 이루어졌어요. 그 이후 그 두 분이 만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그 내용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석 대변인만 알겠죠? 수석 대변인도 배석을 하지 않아갖고 수석 대변인이 모릅니다. 제가 잠깐 들어갔다 나온 적은 있는데 그 논의 전체의 전반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그 두 분만 아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몰라요. 근데 이제 지금 언론의 취재가 어느 분을 통해서 이제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것은 아직 그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아니라고 좀 보여지고 확정되면 이제 수석 대변인한테 넘어와서 제가 발표를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캠프 내부나 그다음에 언론인들이 이제 추측하기로 아마 사무총장을 교체하게 된다면 권성동 의원이 상당히 유력하지 않겠느냐. 사선 의원이고 선거 경험도 많고 그리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캠프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이 사무총장을 맡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겠는가라는 추측성 그런 것들이 뭐 어느 분의 확인을 통해서 저렇게 나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나간 것 같고요. 그리고 선대위라고 하는 것도 선대위는 이제 뭐 기본적인 얼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최고위층이 있고 그다음에 또 중간 계층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그 틀이 있는데 예를 들어 뭐 1차, 2차, 3차로 나눠서 발표를 한다면은 17일, 18일에도 인선이 발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추가 인선하면 되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얼개를 다 갖춰서 중규모 이상으로 선대위를 발족하고 발표하겠다 그러면 사실 다음 주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무총장으로 권성동 의원이 유력하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권성동 의원이 유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권성동 의원이랑 친하시잖아요. 옆 지역구라고 친합니다. 유력하다. 오케이. 힌트 다 나왔어. 오케이. 힌트 다 나왔어요. 자, 그런가 하면 청와대에서 축하난, 대통령의 축하난을 이철희 정무수석이 윤석열 후보에게 드디어 파이널리 전달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신가요?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비하면 얼굴이 많이 상하셨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중에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시작하기 전에 겁부터 주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겁이야. 힘든 자리죠. 살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화면을 보니까. 못 먹어서 그렇죠. 김밥이나 빵 이런 거로다가 막 끼니를 떼고 이러니까 그래도 뭐 재미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 꼭 전해드리고 하시고 체력 안배 잘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축하난이 정무수석을 통해서 전달이 됐고 축하한다는 대통령의 메시지, 체력 안배 잘하시라는 대통령의 메시지까지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달을 했습니다. 자, 요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분은 청와대에서도 근무했고 재선으로 당 사정도 밝은 전재수 의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사실 청와대에서 굉장히 불편한 기색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는 이철희 수석 통해서 난 전달해 주려고 준비 다 해놨는데 이 난 싱싱할 때 줘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 당일날 갑자기 일정을 변경하고 언제 오라고 말도 안 한다.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는데 이제 괜찮은 겁니까? 그 뭐 한 일주일 10일 정도 지났다 그래서 뭐 난이 시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난 저 교체한 겁니까? 아니면 그때 그난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어떻든 이제 대개의 경우 여당이든 야당이든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게 되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이제 축하난을 보내는 것은 이제 관례죠. 관례고 특히 이제 한 번 그 일정이 취소가 됐는데 원래 전달하기로 했던 그 일정도 윤석열 후보 쪽에서 날짜와 시간을 잡아서 청와대에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이제 전달이 됐어야 되는데
스스로 정한 날짜를 이제 뭐 급한 일이 있었겠지만 취소가 되고 난 뒤에 결국은 이제 어제 이제 전달이 된 겁니다.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비하인드 스토리는 전혀 없습니다. 뭐 저 보여지는 게 다고, 다만 아쉬운 것은 비공개 면담 때 이제 대통령을 향해서 윤석열 후보가 엄정 중립을 요구했다. 바로 요 메시지입니다. 요 메시지 띄워드릴게요. 예, 근데 저것은 사실은 좀 이제 좀 부적절한 발언이다. 왜냐하면 후보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제 뭐 총괄 선대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수석 대변인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메시지 엄정한 중립을 대통령이 지켜주길 바란다는 후보가 하기보다 여기 나와 있는 이양수 수석 대변인이 하는 게 맞다. 그게 관례였고 후보 입을 통해서 그동안 야당 후보가 축하난을 대통령의 난을 들고 왔는데 대통령을 향해서 후보가 직접 엄정 중립을 이야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대변인이라든지 뭐 당 대표라든지 원내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뭐 하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든 뭐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뭐 저 통상적이고 관례적으로 주고받는 난 속에서도 저는 이제 뭐 안 했으면 싶은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온 것은 조금 좀 이제 아쉽다. 왜 그러냐면은 어떻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던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최소한의 뭐 인간적 예의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필요한데 선거 중립, 엄정한 선거 중립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좀 예의상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저 자리에 있었던 이양수 수석 대변인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자, 요 화면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이철희 정무수석에게 비공개 대화에서 대통령이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 자, 그럼 윤 후보는 저 이야기를 정무수석에게 왜 한 겁니까? 지금 총리도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도 민주당 출신, 행자부 장관도 민주당 출신, 선관위 조혜주 상임위원은 상당히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그런 상황. 이걸 고려해 볼 때 선거를 과연 정말 중립적으로 치를 수 있을까라고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세요. 지금 뭐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고 다른 후보들도 저 정무수석 오셨을 때 선거 중립에 관한 부분을 언급들을 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는 사실 후보가 정무수석한테 그런 엄정 중립해달라 얘기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요. 참 되게 점잖게 표현하셨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은요, 제가 만약에 후보였다면 아니 그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저 장관이기 전에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법무부장 선거 관리를 총괄하는 법무부 행안부 장관에 앉혀놓고 선거를 치릅니까? 저 대통령께 가서 그분들 저 사퇴시키라고 물러나게 하라고 좀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통령께 내외분의 건강 같은 거 이런 게 좀 챙기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저렇게 좀 분위기도 좋고 그다음에 뭐 저렇게 할 말씀도 좀 전달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고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이철희 정무수석한테 가서 이제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라라고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이제 나와야 될 주제였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괜찮았다. 네.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임명을 해준 사람이죠. 그리고 축가를 하기 위해서 난을 전달을 하러 왔습니다. 근데 마치 정부가 또는 대통령이 중립선거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처럼 선거 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자리에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또는 당의 다른 이제 당직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후보 입으로 난을 받는 자리에서 저렇게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아무리 선거고 집권을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지상정상 맞지 않는 겁니다. 말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라 부정선거, 관건선거, 엄정한 선거 중립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은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마치 관료조직 전체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선거 중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한민국이 근대국가 수립 이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수립해오고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온 관료체제 전체를 부정하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역대 어느 정부도 집권 여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다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관건선거, 부정선거가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관건선거, 부정선거 하면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SNS가 엄청나게 발달했기 때문에 관건선거, 부정선거 단 1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분하시는 거 보니까 좀 수상한데요. 자, 일단은 여기서 불꽃 튀는 첫 대결은 여기서 가름하고요. 이용호 의원과 윤석열 후보가 만났습니다. 여당에서 찬밥 취급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이재명 기자, 자, 이 장면 어떤 장면이죠? 설명 좀 해주시죠. 어제 그 비공개로 윤석열 후보하고 이용호 지금 현재 전북 남원 임실 순창이 지역구죠. 예. 이용호 의원이 조찬 회동을 했다는 건데 이용호 의원이 어제 이제 만나고 나서 한 얘기가 이겁니다. 나를 더 이상 친여권 인사로 분류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복당을 철회하고 다시 이제 새롭게 거취를 이달 말까지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제 지난 4월 달에 민주당이 복당 신청을 했는데 7개월 넘도록 답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용호 의원이 한 얘기가 민주당의 의석이 많아서 자신을 찬밥 취급하는 것 같다. 매우 불쾌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호 의원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혹은 국민의힘 쪽으로 합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이용호 의원이 만약 온다 그러면 지금 이용호 의원이 유일하게 호남에서 민주당 간판을 달지 않고 의원 재선 의원이 된 의원이죠. 그런 점에서 뭐 호남의 교두보를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서 저는 어제 뭐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어제 이용호 의원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제 뭐 불쾌하다 얘기하고 나를 더 이상 친여권 인사를 분류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국민의힘으로 가겠다 얘기한 게 아니라 이달 말까지 원점에서 거취를 다시 재고민해 보겠다 이 얘기가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게 공을 던진 듯한 느낌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만약 다시 자신에게 러브콜을 보낸다면 생각을 다시 해보겠다 뭐 이런 느낌 좀 있어서 글쎄요 최종적으로 뭐 윤석열 후보 쪽으로 합류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용호 의원님 아침에 만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얘기 좀 나누신 건지 합류하기로 하신 건지 좀 말씀. 벌써 알려졌어? 네. 아니 그냥 식사 한번 했어요. 그 전부터 제가 전화도 하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식사 한번 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이 네. 입장문 내서요. 이제 거취를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혹시 오늘 네. 만나신 거랑 관련이 있나요? 뭐 그런 취지의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더 구체적인 얘기는 뭐. 원래 민주당이었지만 현재 무소속인 임실 순창 전남 재선 의원 이용호 의원을 윤석열 후보가 만난 겁니다. 이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으로부터 찬밥 신세 취급을 당했다라며 매우 불쾌해했고 윤석열 후보와 굉장히 돈독한 모습이 연출됐고요. 자, 두 분께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수석 대변인 이양수 의원님, 임실하고 순창이면은 치즈와 고추장이 유명한 이용호 의원을 영입하려는 겁니까? 예, 저희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민주당의 독주와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독선에 대항하는 모든 세력을 다 규합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이용호 의원님 저희하고 합류하시면 네. 그동안 민주당의 찬밥 대우 받으셨는데 저희 오시면 따뜻한 밥과 국으로 잘 대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재수 의원님, 자칫 치즈와 고추장이 넘어갈 수 있는데 왜 복당 받아줄 겁니까? 7개월 동안 답변이 없었다는데. 그 이용호 의원은 원래는 이제 민주당으로 그 국회의원을 하시다가 안철수 대표를 따라서 민주당을 탈당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국민의당에서 국회의원을 하십니다. 예. 하시다가 국민의당도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으로 남아가지고 호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고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그러면 상당히 좀 말하자면 대단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잡아 당겨야 될 분이죠. 민주당 다시 오시라. 네, 잡아 당겨야 될 분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정치라는 것을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 당 저 당 막 옮겨 다니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 믿지를 않습니다. 아, 붙잡을 생각 없어 보여요.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뭐 표현은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정치를 뭐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정치를 안 하면 안 했지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호 의원의 거취 어디로 갈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이 타이밍에서 여론조사 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최근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민심 진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11월 1, 2주차 대선 후보 지지도 결과 바로 공개하죠. 함께 보시죠. 자, 배준상 소장님. 네. 이재명 후보가 32.4%, 윤석열 후보가 45.6%예요. 지금 윤석열 후보 후보 선출 이후에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쯤 되면 이게 경선 후광, 그러니까 컨벤션 호가인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진짜 민심인 겁니까? 윤석열 컨벤션, 윤벤션이 지속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민심은 진심. 지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뭐 13.2%포인트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윤석열 후보. 정권 교체 여론의 어피는 이른바 어부바 지지율. 이 어부바 지지율이라는 것이 선거에서는 이 구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정권 유지, 정권 재창출 여론은 정체되어 있는 30%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30%대 여기서 벗어나기 힘든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러면 양자 대결 결과도 한번 보고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양자 대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공개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50.2%, 이재명 후보가 36%인데 과반을 넘었어요. 그렇죠. 이것도 컨벤션 효과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이게 실제 민심인 겁니까? 이건 지켜봐야 돼요. 앞으로 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양자 대결이니까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을 뺀 결과예요. 그럼 여기서는 더 정권 교체 여론이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뭐다? 경부요죠. 그러니까 경제, 부동산, 요소수 아직 다 해결이 안 된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양자 대결을 할 경우에는 정권 교체 여론, 정권 교체의 경향 더 뚜렷하게 나타난 거죠. 자, 그럼 20대 대선 서울 그리고 인천, 경기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자 대결 중에 두 사람 것만 뺐고요. 서울입니다. 서울 이재명, 윤석열 27.8대 47.3에서 11월 2주차 서울의 민심은 30.9대 52.5. 서울의 민심이 다자 대결 중에 두 사람 수치만 뺐을 때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과반을 넘었고요. 인천과 경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천과 경기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41.8, 이재명 후보는 35.1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서도 윤 후보가 앞선 것. 그러니까 인천, 경기, 경기도가 포함된 곳은 바로 이재명 후보의 텃밭이죠. 경기지사직을 역임했었으니까. 근데 인천, 경기에서도 정권 교체 여론, 이른바 윤석열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데 자, 서울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다? 호남? 영남? 아닙니다. 어디입니까? 서울이에요. 왜 서울이에요? 왜 서울이냐? 역대 민주당 대통령 당선된 후보 중에서 서울을 이기지 않고 당선된 후보 없습니다. 그래요? 서울이 그만큼 중요해요. 서울에서 이기지 않고 대통령 자리에 오른 민주당 후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은 11월 2주차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졌거든요. 자, 서울 하면은 어떤 변수가 가장 중요합니까? 서울? 부동산이죠. 부동산. 지금 뭐 종부세 폐지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서울에 모든 지금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카드를 던진 겁니다. 지금 서울이 더 벌어졌는데 앞으로의 선거 판세 추세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을 역임했건 경기지사 출신이기 때문에 서울은 약간 경기도와 라이벌 의식, 연재 심리가 있어요. 서울에서의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지지율을 더 확보해 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민심은 진심입니다. 서울이 중요하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아닙니다. 광주, 근데 서울이 제일 중요해요. 보통 그랬는데 이번에는 서울, 서울, 서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민심 진심은 서울, 서울, 서울.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는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선 행보 소식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민한 여론전 이재명 후보는 강조를 했는데 선대위 내에서 민주당 선대위 내에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초선 의원들은 이 현장성이 떨어진다. 이재명 후보는 기민함이 부족하다. 라는 쓴소리들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 무엇일까요? 들어보시죠.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각계 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부 인재를 영입하여 전면 배치하고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정말로 큰 기대를 가지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좀 더 민감하게, 신속하게 반응하고. 민주당 선대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희 당 선대위의 대응 체제가 되게 문제가 좀 있어요.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초선 의원들,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중진까지 민주당 선대위가 정신 차려야 된다. 기민함이 부족하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선대위를 향해서, 당을 향해서 기민함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재명 기자, 후보는 왜 선대위를 꾸짖었습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죠. 사실은. 그렇죠. 대선 후보가 뭐 저런 건 이제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어도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하긴 참 쉽지 않은데 뭐 답답하게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겠죠. 어제 이제 선대위 회의를 하면서 한 20분간 여러 메시지를 냈습니다. 저 뭐 민주당을 향해서 기민함이 부족하다, 뭐 정부를 향해서는 반성하라 얘기도 하고 또 이제 야당을 향해서 또 협의하자 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냈는데 사실 정치 메시지의 철칙 중 하나는 기본적으로 메시지를 많이 내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이 내면 기억되는 게 없는 거죠. 그만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핵심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어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그만큼 지금 많이 답답하다.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여론조사 봤지만 결국은 이제 뭐 30% 박스권에 갇혀서 사실상 반전 카드를 어떤 모멘텀을 잘 만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점에서 아마 당을 향해서 이제 약간 쓴소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아마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169명의 의원이 모두 참여하는 그런 메모드 선대위를 구성했죠. 근데 그 메모드 선대위가 그만큼 어떤 뭐 이슈를 파괴적으로 끌고 가고 이러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과거에 저희가 흔히 한나라당을 두고 초식 공략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덩치는 크지만 사실상 어떤 전투력이라든지 절박함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의 모습과 약간 오버랩되는 게 아닌가 싶고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은 후보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선대를 보면서 느낌은 어떤 거냐면 늘 대선이나 총선을 맞았을 때 당이 하는 일은 늘 외연을 확장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대 진영 사람들을 끌고 들어오고 예를 들면 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도 과거에 총선을 치르면서 뭐 조응천 의원이라든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사람을 끌고 들어온다든지 지금 현재 뭐 국민의힘 선대위도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이런 이제 우리 진영이 아닌 사람들 끌고 들어와서 외연을 확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후보가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정체돼 있는 그 안에서 좀 정체되는 그런 현상들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의 견해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선대위를 향해서 기민함이 부족하다라고 질책을 했는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언론과 각을 세우며 나도 언론 운동을 독려했습니다. 이 장면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함께 보시죠. 추미애 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언론이 편파적으로 국민의힘 쪽 주장을 제목으로 달고 있다라고 언론에 부정적인 불편한 메시지를 냈어요.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정무조정실장도 이재명 후보의 부산은 재미없잖아 논란과 관련해서 웃자고 한 이야기에 언론이 죽자고 달려든 격이다 라며 언론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나는 대한민국 언론이다 캠페인을 제안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 선대위 인사들의 언론에 대한 불만,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통해 들어보시죠.
요만한 걸 가지고 막 이만하게 만들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뭐 문제가 있어도 노 코멘트, 나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누가 언론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로만 할 거 아니죠? 네! 행동하고 알리고 공감이라도 한번 누르고 댓글이라도 한번 쓰고 친구한테 좋은 기사 알리고 거짓말하면은 아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우리가 세상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후보도 민주당 선대위의 책임자들도 언론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보입니다. 요만한 거 가지고 이만하게 보도했다. 편파적이다. 전재수 의원님. 어떤 게 불만이시죠? 기본적으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하는 사람은 남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 탓하면 안 된다. 남 탓하면 안 된다. 어떤 결과가 벌어지든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탓이죠. 기본은 자기 탓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다만 조금 좀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김건희 씨 이제 허위 학력 위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한두 개 대학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 등등에 의하면 뭐 5개 대학의 이 경력, 뭐 학력, 이력 이것이 전부 이제 허위로 다 이제 밝혀졌는데 사실은 윤석열 캠프에서 해명도 안 합니다. 그다음에 묻는 언론도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 허위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대학에서 강의를 했다 그러면 그 허위 행위로 인해서 이익을 본 것이 있는 것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아쉬운 측면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재명 후보 부인은 다쳤는데 마치 그것을 이제 맞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가짜 뉴스가 번져나가고 이것에 대해서 또 많은 언론들의 조명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언론 환경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아쉬운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정치하는 사람은 남 탓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자기 탓이다. 이런 자세와 태도로 언론 환경이 나쁘면 나쁜 대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아마 민주당 선대위도 다 저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펼쳐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추미애 명예선대위원장의 불만의 지점과 강훈식 조정실장의 불만의 지점과 전재수 의원의 예가 좀 달라요. 전재수 의원님은 김혜경 씨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다. 강훈식 정무조정실장은 부산은 재미없잖아. 발언 논란에 대한 보도. 추미애 의원은 대장동 의혹에 대한 보도. 자, 김혜경 씨에 대한 보도, 부산은 재미없잖아 보도, 대장동 보도.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불만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김혜경 그 부인에 대한 사모님에 대한 이제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이 아무리 치열한 경쟁의 과정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다친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다쳤는데 거기다가 소금 뿌리고 가짜뉴스, 왜곡뉴스 만들고 확산하고 이것은 저는 정치 이전에 인간의 도리로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재미없잖아. 이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도 이제 말 잘못해가지고 고초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산 재미없잖아. 이거 가지고서 이제 언론의 관심을 많이 비판적인 관심을 받는다 해서 저걸 언론 탓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부산 재미없잖아 보도는 문제 없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은 특히 말과 글 그리고 문장 이것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들었을 때, 누군가 읽었을 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고 또 다른 해석을 나올 수 있는 것은 저는 가급적이면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도 각별히 저 부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재수의 부산에 대해서 재미없다고 했잖아요, 후보가. 이건 기분 나쁜 거죠. 사실 오케이. 부산 재미가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부산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부산 재밌는 거 많죠. 그럼요. 해운대, 광안리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뿐만이 아니고 오늘 주로 동부산이고 서울 사람들이 부산 가면 자꾸 해운대, 광안리 이야기만 하는데 거기도 좋습니다. 근데 낙동강을 끼고 있는 멋있죠, 북구, 거기.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거기 좋잖아요. 그럼 여기도 낙동강을 끼고 있는데 이 저녁에 떨어지는 해를 보면 이 $10,000,000짜리 낙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재수님 지역구가 어디였죠? 북구 아닙니까? 북구, 알겠습니다. 부산은 재밌다. 오케이. 자, 이 언론에 대한 불만. 국민의힘의 허은하 대변인은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직도 손가락 혁명군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론조작 밭갈기를 대놓고 독려합니다. 이 후보가 꿈꾸는 언론 환경은 차베스식 언론 통제입니까? 아무리 민심 왜곡을 시도하려 해도
정권에 등 돌린 민심의 강물을 거스를 순 없을 것입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의 허은하 대변인은 이 차베스식 언론 통제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양수 수석 대변인님, 네. 사실은 윤석열 후보도 이 왕자 네. 요거랑 또 이제 주술, 천공 스승 요거 때문에 굉장히 좀 언론 보도에 시달리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 잘하셨는데 모든 것을 이제 뭐 내 탓으로 생각해야지 남 탓하면 안 되죠. 예. 특히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시민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들, 공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잣대를 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 언론의 비판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해야지 저렇게 뭐 언론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엔 전략이 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언론에 대한 비판적인 어떤 그런 기분 그것뿐만 아니고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그 대장동 의혹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불리한 것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계속 집중되다 보면은 여론이 본인한테 훨씬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지지자들과 이런 분들에게 직접 언론에서 나오는 거 믿지 말고 내 말을 믿고 각자 1인 언론 미디어가 돼달라라고 하는 그런 지지자들에 대한 결집, 뭐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이제 지금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이 좀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김혜경 씨 부상과 관련된 괴소문이 한때 돌았는데 적절치 않죠. 안민석 의원이 그 괴소문과 가짜 뉴스가 윤 캠프와 무관치 않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가짜 뉴스가 확 돌았죠. 폭력에 의한 사고였다. 국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네.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 이것은 윤석열 캠프 측과 가짜 뉴스의 조직적 유포와 무관치 않은 사건이라고 보고요. 그 사건이 이재명 후보의 이제 폭력으로 인한 상처였다 그러면은 네. 정말 선거가 끝날 수도 있었겠죠. 그런 캠프 측의 희망과 또 가짜 뉴스를 생성하는 조직적인 세력들 간의 그러한 관계가 무관치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냥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제보라도 제보 그런 건 아닌 제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치 상식적으로 그것이 무관치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안민석 의원, 이양수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가 김혜경 씨를 때렸다. 이 괴소문 윤석열 캠프에서 만들었습니까? 안민석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만들었습니까? 혹시 만세를 부른 적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고요. 특히나 저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저렇게 가짜 뉴스를 만든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저분도 국회의원이고 다선 의원이고 정치 오래 하신 분이 저런 상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우리 김혜경 배우자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아니 그러면 전재수님 정말 이재명 캠프에서는 저 괴소문 이재명 후보가 때렸다라는 괴소문을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과 무관치 않다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의 발언은 제가 뭐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조금 좀 많이 나간 것 같아요. 많이 나갔다. 그렇진 않다. 예, 설마 그렇겠습니까?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거는 있죠. 저도 이제 정치를 많이 해봤지만 이 특정 가짜 뉴스가 이게 반나절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모든 SNS와 문자로만 도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뭐 제 핸드폰으로도 엄청나게 들어왔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일단 최초 이것을 돌린 이제 분들 두 분에 대해서는 이제 고발 조치를 했고 그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이 가짜뉴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성이 되고 유포가 됐는지는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기다려주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중대한 이제 그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 경찰이 하루 빨리 수사를 해서 소상하게 아마 밝힐 걸로 보여집니다. 그걸 보고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 다만 단시간에 너무 많이 유포가 되니까 이게 조직적인 이게 뭔가 있진 않았나 이런 의혹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안민석 의원이 좀 나갔다. 많이 나간 것 같다. 하지만 왜 이렇게 조직적으로
급시간에 퍼졌냐, 삽시간에 퍼지는 거 보면 조직적으로 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은 민주당 내에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바로 이제 검찰한테 물어보면 돼요. 검찰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는데 김 변호사님 그 이재명 후보가 김영식 때렸다라는 괴소문 찌라시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봤죠. 이거 굉장히 빨리 삽시간에 돌았다라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심하고 있는 건데 검찰 출신이 봤을 때는 조직적으로 누군가가 유포한 겁니까? 아니면 조직적이진 않아 보입니까? 전 제가 볼 때는 조직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거는요? 네, 근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 네. 왜냐하면 사실은 저도 이제 방송 도중에 속보로 그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게 왜냐하면 처음에 낙상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응급실 갔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새벽 1시 반에 낙상 사고? 좀 고개를 갸웃해 주죠. 그러면 저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그건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그러한 생각이지 전혀 터무니없는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나중에 뭐 응급실과 녹취했지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공개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그냥 생각을 아니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러면 끝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민주당 아까 이제 선대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이재명 후보가 했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구태하게 민주당에서 자꾸 문제 제기한 그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논란이 이미 끝난 측면도 있는데 끌고 간다. 그렇죠, 그렇죠. 김광삼 변호사님 개인 견해입니다. 네, 물론 이게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은 뭐 아니다고 하고 근본적인 거 공개하고 끝나면 되는데 이걸 자꾸 조직적으로 뭐 누가 했다 그러면 그러면 조직적으로 했을 거면서 또 한 번 연설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재명 지사가 또 예비 후보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혜경 씨 또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의심을 차단해서 통화를 한 것 같고 또 그게 또 통화 내용이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시청자 입장,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 좀 인위적이 아니야? 자기적이 아니야? 또 그런 생각을 또 한 번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좀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어떤 지지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선대위에서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대응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선대위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재명 지사가 내년 대선을 위해서는 선대위부터 시작해갖고 근본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너무 매마득으로 꾸리다 보니까 일단 기민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후보의 말이 맞다. 예.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개인기에 너무 의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대선이라는 것은 개인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수세에 몰리고 여론조사에서도 뭐 지지부진하니까 결국 이제 언론 탓까지 하는 그런 형세로 가는 것도 사실은 선대위에서 말려줘야 한다. 예. 오히려 선대위에서 더 거들고 있다.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지도에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내부에 이런 발언들 때문에 민주당의 이 같은 오해가 야기된다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논란인데 들어보시죠. 인간 품성이나 됨됨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어디서 헛소리 하네 이 정도로 생각할 텐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소문이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로버트도 패대기 치고 형수에게도 쌍욕을 하고 철거 장면에서도 보여주는 그 폭력성 이 모든 것이 바로 평소에 그분이 국민에게 투영된 모습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의 인간의 품격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자, 지금 최고위원이 공식석상에서 저런 얘기를 한 건데 완전히 좀 근거 없는 이야기를 사실로 전제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이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죠.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공식적인 회의를 해서 이제 최고위원들이 모두 발언한 이유는 그날 당이 이 아젠다를 핵심 아젠다로 가져가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얘기는 조금 전에 안민석 의원이 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에서 만세를 불렀다. 그래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조직적 유포에 관여한 거 무관치 않아 보인다 얘기한 거와 똑같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기존의 뭐 품성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뭐 이것을 그냥 사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만약에 김재원 최고위원을 두고
김재원 최고원도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었던 거죠. 과거에 뭐 취중 막말 때문에 대변직을 바로 사퇴한 적도 있었고, 뭐 예결위원장 할 때 뭐 음주 심사를 했다는 논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뭐 술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예전에 술 문제가 있었으니까 지금 또 술 문제가 있을 거야라고 얘기하면 김재원 최고 이런 걸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 않은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굳이 이걸 왜 하냐면, 자, 언론은 기본적으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이 않은 것에서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두의 비판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조금 전에 전재수 의원도 남 탓하는 거 아니다, 정치 이렇게 얘기했지만, 전 지금 제가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뭐냐면 개별 보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마치 언론은 전체가 악성이다, 언론은 가짜다 라는 식으로 언론 전체를 상태로 언론 자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그러니 우리가 맞서서 언론과 싸워야 된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주장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포퓰리즘적 주장인 거죠. 굉장히 민주주의 지도자로서는 부적합하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를 바치고 있는 힘들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저는 뭐 개별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언론 자체가 모두 여든 야든 합리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비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기자의 견해 들어봤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그 김재원 최고가 조금 전에 발언 들어보셨는데, 평소의 품성과 된됨이 뭐 과거의 어떤 가족 간의 어떤 통화 논란을 봤을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은 굉장히 모욕적이죠. 예. 이게 인간의 품성을 이야기하고 사람 됨됨이까지, 이재명 후보가 김재원 최고위원을 통해서 그런 평가를 받을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를 하실 권한과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저런 식으로 비판할 정도 되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예수님이나 부처님 정도 수준이 돼야지 다른 사람의 인간 됨됨이와 품성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치 좋지만 이게 공개석상과 사석을 또 가려가면서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게 정치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희망은 되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정치인의 말들이 이제 최소한 위로는 좀 되는 그런 이제 좀 언어 구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재명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예산 심사하면서 국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얼굴 빨개가지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한참 지나고 난 뒤 뭐 이렇고 인간 됨됨이 이야기하고 품성 이야기하면 정말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도 예수님, 부처님 수준의 경지에 오를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함부로 저렇게 낙인 찍고 함부로 저렇게 비판하고, 더더구나 모욕적인 언사, 더더구나 또 집권여당의 대선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질타했습니다. 책상에 떠나서 찬바람 부는 현장 좀 가봐라 라고 질타를 했다는 건데,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 홍남기 부총리가 반대를 하자 이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걸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홍남기 부총리께서 정말 이 현장의 어려움을 좀 와서 한번 보시든지, 과거 행정고시 볼 때 경제학 책에서 배운 거 말고 지금 현재의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현장에서 좀 직접 체감을 해보시면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이와 같은 거의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좀 가보시라. 자, 이 뉴스 못지않게 뜨거운 소식들 두 가지 오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어떤 뉴스들일지, 누가 뉴스의 주인공일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돌직구 샷2, 홍준표 후보와 고민정 의원 논란의 중심, 뉴스의 중심 섰습니다. 먼저 홍준표 후보는 차기 대권 도전을 벌써 시사한 건가라는 해석과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길래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고민정 의원의 이 모교에 대한 발언, 경희대 총학생회가 부끄럽다, 고민정 부끄럽다며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뉴스, 뜨거운 뉴스, 돌직구 쇼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대선 행보에 협조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이 같은 발언을 해서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홍준표 후보, 나이는 숫자에 불과, 차기 대권 도전 시사, 청년의 꿈, 청년 소통 온라인 플랫폼에서 지지자 한 명이 바이든도 80세 대통령 하는데 홍준표도 대선 또 할 수 있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준표형이라는 아이디에 홍준표 후보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현재 67세, 차기 대선은 73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다음 대선 출마 위해 몸 관리하시라라는 또 다른 지지자의 말에 운동 열심히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후보에게 치명적 흠이 생겨서 중도 사퇴하면 등판 가능하신지 궁금하다라는 지지자의 질문에 그분은 사법시험 부수한 사람, 절대 사퇴는 없을 것이다. 이게 지지입니까? 지지 아닙니까? 애매해요. 윤 후보 기수되면 홍 의원이 후보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글쎄요. 라고 답을 달았다라고 합니다. 이재명 기자, 이거 진짜 홍준표 후보가 직접 단 겁니까? 직접 단 거죠.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조금 전에 들어봤더니 그러니까 답이 한 질문이 한 1000개 가까이 돼서 답을 못 단 것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뭐 저걸 시작한 이상 계속 답을 다는 시간을 상당히 가져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아주 새로운 현상이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최근 우리나라 정치의 새로운 화두가 2030 남성들의 정치 세력화입니다. 뭐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젊은 청년들이 정치 세력화가 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난 4.7 재보궐선 때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고 또 뭐 이준석 대표의 등장, 홍준표 의원의 어떤 약진 등을 다 이제 이끌었던 이제 세력인데 그런 점에서 홍준표 의원 역시 보통 이제 경선을 패배하고 나면 뭐 일정 기간 휴지기를 갖고 그 다음에 뭐 전당대회든 재보선을 통해서 다시 재결하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 과정이 전혀 없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뭐 청년들을 상대로 한 뭐 정치 사조직을 해야 될까요? 청년 플랫폼을 통해서 제기한 아주 새로운 형태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 하나의 숙제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숙제냐면 2030 세력들이 정치 세력화가 돼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과연 이제 앞으로의 대한민국 정치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이것을 뭐 이준석이라든지 홍준표라든 개인 정치인의 팬덤을 과연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을 끌고 올 수 있느냐 이런 숙제를 저는 제가 볼 땐 뭐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이 지금 안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 활동, 그다음에 이 메시지, 그분은 구수했기 때문에 중도 사퇴하지는 않을 거다. 홍준표 후보의 지지인지 지지 아닌지 애매한 답변들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이양수석 대변인님, 네. 홍준표 후보가 선선히 윤석열 후보의 손을 잡고 윤석열을 찍어주세요. 나를 지지하는 20대 윤석열을 밀어주세요. 라는 단언을 절대 안 하고 있는데 네. 어떻습니까? 불쾌합니까? 안 불쾌합니까? 죄송합니다. 불쾌하지 않죠. 뭐 지금 불쾌할 일이 없고요. 안 불쾌하다. 네, 사실 아주 치열하게 경선을 했는데 안타깝게 이제 아주 근소한 차이로 졌잖아요. 예. 지금 마음이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신이 아니고 사람인데 섭섭하고 아쉽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잘 가라앉히고 이제 그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이렇게 지금 홍준표 후보에게 이렇게 아주 굉장히 열광했던 그런 지지나 열기 이런 거를 이렇게 청년의 꿈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쭉 한번 이어가는 이런 시도, 이거는 굉장히 본인한테도 좋고 장기적으로 우리 당에도 좋고요. 예. 왜냐하면 저분은 이제 평생 당에 계셨던 잠깐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문에 이렇게 무소속 갔다 오신 적은 있지만 평생 당을 지키셨던 분이고 당의 기회였던 분이고 또 대통령 후보까지 도전했던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에서 이제 무언가 계속 정치를 하실 텐데 그럴 때 이런 청년들과 같이 호흡하고 청년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리고 청년의 뜻을 당의 정책에 반영한다면 그건 당으로서는 엄청난 큰 도움이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가 우리 당과 그다음에 이번 대선과 그리고 향후에 있을 우리 당의 진로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윤석열 후보한테는 홍준표 후보를 포용하고 함께 안고 가는 것이 일종의 과제 아닌 과제일 텐데 방금 말씀 주신 수석 대변인의 이 말씀도 홍준표 달래기, 홍준표 영입, 포용의 일환입니까? 뭐 포용 달래기 이런 거보다 모시는 거죠. 모신다. 예, 당의 후보시고 낮은 모습. 네, 낮은 낮은 모습. 자세에서 네. 홍준표 후보를 잘 모셔서 그분의 장점을 우리 당에 잘 투영해서 우리 당이 좀 더 정권 교체에 다가가고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갖춰야 되겠죠. 김광삼 변호사님, 차기 대권 도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홍준표 후보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요? 예. 일단 윤석열 캠프나 국민의힘은 홍준표 의원에게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 홍준표 의원이 없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의 어떤 대선 경선에 있어서 컨벤션과 이렇게 나겠습니까? 그래서 매개 효과를 굉장히 톡톡히 했다.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 홍준표에게 제가 볼 때는 1등 공신을 돌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홍준표 의원이 저런 청년 플랫폼을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청년들의 꿈, 청년들의 희망, 좌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통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차기 대선 주자로서 손색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2030 마음만 얻어갖고는 대통령 될 수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숙제에 있다 한다면 저 플랫폼에서 하루에 뭐 1000개씩 질문하면 그 답변하다가 내년 대선까지 다 가면 그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적절하게 홍준표 의원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2030 지지 세력이 홍준표 후보에게 머물러 있는 것 자체는 국민의힘에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플러스보다? 그래요. 플러스 이렇게 봐요. 근데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전에 어떤 그 경선 토론 과정, 이렇지 이제 홍준표 후보와 관련해서 다음 대선을 위해서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딱 보충할 건 하나 있다. 어떤 거? 좀 디테일에 강해지시라.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 이런 H2O 뭐 그런 거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핫투 뉴스는 고민정 의원의 발언 때문에 경희대 총학생회가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국제 캠퍼스, 경희대 국제 캠퍼스를 향해서 분교라고 표현을 하며 실력이 좀 떨어지고 모자라는 듯하게 고민정 의원이 발언을 한 그런 오해가 야기된 것 때문이죠. 분교였던 경희대 수원 캠퍼스를 나는 졸업했지만 블라인드 채용 제도 덕분에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 경희대 국제 캠퍼스 총학 성명입니다. 고민정 의원님, 저희 학생들은 의원님이 부끄럽습니다. 고 의원, 모교 욕보이는 언행을 일삼고 있다. 학교 이름을 진영 정치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시지 마시라 라고 규탄 성명을 했습니다. 오, 이거 사실은 전재수 의원님, 어제 전재수 의원께서는 고민정 의원이 조금 더 말을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점잖게 돌직구 날리셨으면서, 하지만 이게 뭐 그렇게 크게 뉴스화 될 건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큰 뉴스가 돼버렸어요. 경희대 국제 캠퍼스 총학생회가 성명을 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예. 왜 저렇게 성명까지 내야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가 있는데 이 경희대학교 국제 캠퍼스가 마치 공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지 않으면 취직조차 안 되는 그런 학교냐, 그런 수준 떨어지는 학교냐, 이 불만 아닙니까? 그리고 분교가 아닌데 왜 분교로 이 표현을 했냐, 이거 아닙니까? 근데 고민정 의원이 학교를 다닐 때는 분명히 분교였죠.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분교가 아니고 이제 본교의 지위를 갖게 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고민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금 공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신 학교가 인생을 결정해버리고 출신 학교가 실력을 좌지우지해버리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기회가 줄어든다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될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기업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하나로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굉장히 확대를 했고, 그리고 이것을 민간 기업에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공기업이 지금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언제라도 내일이라도 블라인드 채용을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을 할 수 있는 공기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사례를 들었던 것이지, 저게 왜 이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또 이렇게 성명까지 내야 되는지는 사실은 제가 고민정 의원을 두둔할 이유는 없지만 예. 좀 의아합니다. 저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게 되면 무엇을 뭐 모욕을 했는지 저는 이제 사실 잘 모르겠고, 우리 사회가 어떻든 출신 학교가 인생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더 확대하는 법안의 제출은, 그리고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모교를 자랑스러워하지는 못할 망정 왜 스스로 자신이 졸업한 학교를 마치 일종의 컴플렉스였다는 듯이 얘기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까? 동문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실언입니다. 고민정 의원 SNS에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을 찍어 올려주셔도 좋고 엎드려 자는 모습을 보여주셔도 좋습니다만 분노를 사는 언행까지는 좀 자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 같은 후배들의 불만과 규탄 성명 그리고 비판 여론에 대해서 고민정 의원은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요? 동의할 수 없다.
그 당시 겪은 현실을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고 당시 꽤 많은 선후배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미 20년 전 지나간 옛일을 얘기했음에도 분노하는 이유는 뭘까? 후배들의 분노를 고민정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양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민정 의원의 이 같은 글에 대해서. 그게 정치인들이 참 어려운 겁니다. 공인이 정말 힘든 거예요. 고민정 그 의원께서는 사실 나쁜 뜻으로 하신 얘기는 아니에요. 저게 블라인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력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말고 사람의 능력을 보자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거든요.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쓸 때 좀 더 신중했더라면 사실 그 동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다시 한번 보지만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는데 정말 신중 또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을 공개하죠. 대장동 특검과 그분의 속내. 여기서 그분은 누군지 알 수 없겠죠. 화천대유의 주요 관계자가 얘기했다는 그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대장동 특검은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끝끝내 특검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가 검찰을 향해서 제대로 수사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대로의 수사 방향이 윤석열 후보 수사라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최초 자금 조성 경위에 관여된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또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그야말로 배임행위, 직권남용.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그게 누구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당연히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영원히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마냥 기다리지 않을 거다라고 특검을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라고 검찰을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어떤 입장 내놨을까요? 스튜디오에 나오신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책임을 쏙 뺀 역대급 남 탓이다. 특검을 안 하겠다는 뜻이다. 분노한 여론에 떠밀린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고 돌직구 멤버죠.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겉으로는 특검을 수용할 듯 거짓말하고 시간 끌게 하려는 꼼수다라고 비판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자, 여야 두 분의 의견 듣기 전에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검찰을 질타했어요. 제대로 수사 안 한다. 그런데 그 방향은 왜 윤석열 후보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느냐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이명지 지사의 말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근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않는다. 이건 완전 맞는 얘기죠. 그럼 여권이든 야권이든 다 동의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하면 어떻게 가야 돼요? 특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기에서 특검의 이유에 대해서 물론 뭐 정치적인 정치인이고 또 상대방 당의 후보 이제 윤석열 후보를 당연히 겨냥할 수 있죠. 그러면 나를 포함한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거에 대한 그런 비판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대장동에 가장 성남시장을 했던 이재명 당시의 시장이 뭐 설계를 했던 관여를 안 했던 이 사건 자체는 재단력 개발을 가장 취재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조사가 형식적이든 서면 조사든 이루어져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단력 개발의 최고 핵심은 지금 검찰 수사에서 미진하지만 일부 드러난 게 유동규, 나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럼 거기 관련된 게 과연 이재명 후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수사가 돼야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50억 클럽과 관련된 부분이랄지 뭐 곽상도 의원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격가지다고 보거든요. 그거까지 같이 수사가 돼야 하는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지난번 국감에 나와서 이 얘기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모든 건 국민의힘이고 윤석열이가 잘못해가지고 대장동 개발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저 특검 자체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의 직무유기랄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말 특검을 받으려는 그런 의향이 있는지 그 진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개가 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광삼 변호사님의 검찰 출신 의견 들어봤고요. 여야를 대표해서 두 후보를 대표해서 나오신 두 분께 묻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냥 안 기다려준다. 검찰 수사 미진하면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겉으로는 거짓말하고 시간 끌게 하려는 꼼수다라는 비판의 논평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두 분 의견 궁금합니다. 먼저 이양수 수석 대변인. 이재명 후보는 특검을 지금 안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검을 받으려고 그랬으면 벌써 특검 협상에 여야가 다 나서야 될 텐데 특검 협상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특검 협상하자 몇 차례 지금 얘기하고 전화 기다리고 하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러면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특검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밖에는 뭐 저희는 파악할 수가 없고요. 지금 전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대장동 특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뭐 여러 조사에서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어떤 데 막 70%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국민들은 대장동에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검으로 확실하게 조사하라 이거거든요. 검찰 못 믿겠으니까. 그거를 정치권이 부응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거기에 부응을 못하다 보니까 부응을 못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특검을 해야 돼라고 이제 이야기는 하시면서 그러니까 분노한 여론에 약간 등 떠밀려서 특검 해야 돼 말하면서 근데 나는 말고 난 죄가 없으니까 저 윤석열 후보 측 돈의 흐름을 조사해서 곽상도 측 그런 거나 좀 해라고 사실은 수사를 어떻게 보면 방향까지 제시한 것 같거든요. 이게 좀 굉장히 잘못된 거고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엄청나게 이 집단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농락하시려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순수하게 제대로 된 사실을 국민 앞에 다 명명백백하게 밝히자는 취지에서 특검을 빨리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재수 의원님은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특검은 전체 13번이 있었습니다. 13번의 특검이 있었는데 이 특검은 단 한 번도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라든지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검으로 전환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애초에 지금 결과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검찰이 이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이 사건을 수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검찰이 애초부터 어차피 이것은 특검으로 갈 거야 라고 전제를 하고서 이 수사에 미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에 향한 강한 비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아니 이것이 뇌물이 이거 어마어마한 돈을 놓고서 말하자면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이 탐욕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간 건데 이 사건의 핵심은 돈입니다. 돈. 자기에게 경제적 이득, 금전적 이득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이 범죄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구속돼 있는 사람들의 녹취라든지 또는 진술에 의해 가지고 그것만 따라가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들에게 이 수사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돈을 따라가는 수사를 해야죠. 민간 개발업자들이 지금 8천억에 달하는 돈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8천억이 돈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흘러갔고 누구에게 갔고 그리고 그 돈 받은 사람이 이 개발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검찰이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사 하나도 안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4건의 사건에 지금 입건이 되어 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도 지금 공수처에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중간 수사 결과라든지 이것이 나오고 난 뒤에 특검을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마지막 이제 수사 결과가 좀 나오면 그것들을 보고 특검은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고발 사주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민간업자들의 어떤 탐욕이 빚은 사건이라면 고발 사주 의혹은 국가 공권력을 말하자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좀 검토가 돼야 된다. 이것은 여야의 협상 대상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들어보니까 두 분 여야 두 분의 생각의 시점의 차이가 명확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당장 해라. 특검 얘기하지만 말고 지금 안 할 거면 진정성 없는 거다라는 의견이신 거고 민주당에서는 할 건데 검찰 수사 끝나고 한다라는 이견이 지금 명확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대선 끝난 다음에 특검 하자. 뭐 특검 결과는 대선 이후에 나오게 하자 이런 취지죠. 지금 해야지 대선 전에 그 특검 결과가 나오지 그걸 자꾸 미루면은 대선 끝난 다음에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때는? 대선 끝날 때까지 하자는 거 아니냐?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준비가 잘 돼 있고 정책적으로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산적한 우리가 직면한 위기들이 있는데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일 잘할 건가, 준비 잘 돼 있는가, 이런 정책 선거로 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국민의힘은 그것이 아니고 이 자꾸만 대장동으로만 선거를 하다 보니까 특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3번의 특검 중에 단 한 번도 수사 결과 나오지 않고서 특검한 경우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곧 특검할 겁니다. 기자가 보기에, 베테랑 기자가 보기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특검을 하고 싶을 의향이 있어 보입니까? 전재수 의원님은 특검을 해볼 의향이 있어 보이는데 전재수 의원이 특검 받는 건 아니니까. 특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어 보입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꼭 필요한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부의 정통성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수사든 대장동 특혜 의혹이든 고발 사주든 사실 국민들이 지금 현재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않고 있는 여론이 훨씬 더 팽배하죠. 그런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을 때 과연 상대 진영이 그 정부를 인정할 거냐, 이런 문제가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글쎄요, 전재수 의원님 말을 들으면 반드시 특검으로 갈 것 같습니다. 전재수 의원만 들으면 그래요. 어제 이재명 안 할 후보의 수가 없다니까요. 이재명의 논단은 사실 사단 논법이라 해야 될까? 이겁니다. 논법을 그대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예. 자,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으로 가야 한다. 1. 2.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 3. 뭐가 미진하냐? 윤석열 왜 후보 수사 안 하냐? 곽상도는 수사 안 하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수사가 미진하면 다시 특검으로 간다. 이런 논법을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잘못하면 이거는 검찰로 하여금 그야말로 야당 수사를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만 주는 격이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수사 미진하다. 그렇지 검찰 수사를 동인하기 위해서만 이 논법이 작동되고 있는 거지, 과연 특검을 가기 위한 논법인가라는 의문은 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글쎄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특검을 갈 수밖에 없을 거다 하지만 과연 검찰이 그럼 결국은 윤석열 후보나 곽상도 의원 등등 국민의힘 쪽에 수사를 할 때까지 기회를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측은. 그럼 검찰 언제 수사하는 거죠, 그거를요? 그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글쎄요, 특검이 과연 제대로 굴러갈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검찰 출신에게 좀 묻겠습니다. 여야 간의 오해와 여야 간의 이견이 가장 팽팽한 지점의 하나는 그거예요. 특검 언제 합의하고 그 특검 수사까지 언제 걸리느냐. 대선 전에는 나올 수 있느냐. 요게 지금 민감하잖아요. 김관삼 변호사님, 검찰 하셨으니까 여야가 특검을 합의하면 대선 전에 명확하게 특검이 수사해서 결과 규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설 특검으로 하면 바로 협상에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수사를 개시하는데 준비하는데 한 20일 걸리고요. 법적인 기한을 다 맞춰도 한 118일 걸려요. 그러면 거의 뭐 한 4달 정도 걸리니까 굉장히 시간적으로 보면 타이트하죠. 타이트하군요. 그렇지만 그 특검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범죄 혐의가 일부 드러난다 할지 그러면 그게 다 언론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하고 누가 범죄 혐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선은 굉장히 엄청나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지금 특검 받아도 사실 굉장히 늦은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특검이 법정 기한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또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쉽지 않다. 그런데 지금 쉽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지금 후보들 자체도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건 지금 의견이 합치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검으로 바로 가는 게 맞죠. 그렇지만 뭐 어느 한쪽이 내가 볼 때는 특검을 좀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전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검을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불가피하다. 단지 대선 전이냐 대선 후냐의 문제만 있는 것이지 특검 불가피한데 특검을 안 하는 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김관삼 변호사님 의견 주셨으니까 전재수 의원님 짧게 한 말씀 드립니다. 대선 전이라도 특검 받을 의향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상설특검 법안이 있습니다. 예. 그 상설특검 법안만 가지고 바로 특검으로 전환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하게 되면 수사 범위와 수사 대상을 정해야 되는데 수사 범위와 수사 대상은 여야의 협상 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0일 수사하고 추가 30일 더 수사할 수 있거든요. 사무실 내고 검사 특검 임명하고 사실은 이번 대선판이 사실은 검찰 수사기관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